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IT 가전전시회 CES 2025. 사상 처음으로 강원관이 단독 개관되면서 강원 기업의 글로벌 성장 발판이 마련됐는데 CES를 통해 강원자치도가 얻은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 주민뉴스에서 짚어봅니다. 전 국민이 가장 많이 바라는 새해 소망 1위는 건강. 하지만 계절에 따라 유행하는 질병도 가지가지. 그렇다면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해야 할까? 매월마다 주의해야 하는 건강 지식, 알아두면 요긴한 2025 건강 캘린더 알려드립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착공 이후 도내 곳곳에서 속도를 내는 케이블카 신도 설치 추진 소식과 강원자치도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건의한 신규 노선 소식 등 한 주를 뜨겁게 달군 도내 현안과 이슈, 주간 뉴스픽에서 깔끔히 정리해드립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현직 대통령, 극렬하게 갈리는 여야 반응과 조기 대선에 들이운 명태균 그림자 등 전국의 밀칠 파장은, 그리고 한 달 넘게 이어지는 건조특보로 산불 예방에 초비상에 걸린 동해안 상황은 지금 여러분이 궁금한 정가 소식과 지역 소식, 네트워크 현장엔에서 전해드립니다. 탄핵 정부 후폭풍과 계속되는 경제 불황으로 혼란스러운 지역사회, 그 어느 때보다 민생 안정이 중요한데 이슈 토크에선 김시성 도의장을 초대해 주요 정책과 신년 계획 알아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그 이상의 뉴스, G1 뉴스쇼 김우진입니다. 요즘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고용시장에도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2.1% 감소한 76만 8천 명으로 10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는데요. 건설 경기 부진과 비상계엄 등 정치적 불안이 고용 한파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체포가 됐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인데요. 부디 윤 대통령 수사를 계기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돼 민생과 경제가 하루빨리 안정되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국회를 연결해서 윤 대통령 체포 소식과 명태균 의혹 등 뜨거운 정치권 소식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 주간의 주요 뉴스 속 현안과 이슈를 빠르고 쉽게 짚어보는 G1 뉴스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LED 화면이 버튼 5개를 누르자 파란색 빛이 화면을 휘황찬란하게 장식합니다. 곧이어 큼지막하게 영어로 표기된 강원자치도 문구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전 세계 160여 국에서 4,500여 개 기업들이 참가한 이번 CES 2025에 강원자치도가 처음으로 단독 전시관을 열었습니다. 스타트업 혁신 기술을 선보이는 유레카파크에 마련된 강원관은 기업 부스와 글로벌 미래도시 강원 홍보관으로 꾸며졌습니다. 국제적으로 자기를 내보이고 많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이번 CES는 그런 기회를 찾기 위한 가장 좋은 장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 의료 소프트웨어 등 10개 기업이 강원관에, 3개 기업이 강원 TP관에 참가했습니다. 지역 중소기업 입장에선 많은 비용 탓에 참가에 엄두를 내기 힘들었던 CES 박람회. 지금까지는 이제 수출을 위한 구체적인 어떤 그 경험이 없어서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CES를 통해서 2025년에는 수출을 시작하고 좀 더 많은 매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CES 참가를 계기로 해외 진출을 꿈꿀 수 있게 된 겁니다. 원주시도 원주관을 개관하고 기업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원주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한 곳이 CES 혁신상을 받는 등 모두 8개 기업이 우수한 제품과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지역을 첨단 의료 산업의 중심으로 육성하려는 원주시도 이번 전시회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리고 경영적으로 굉장히 놀라운 기업들이 많은데 이러한 기업들이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서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전시관에는 첫날에만 472명의 참관객이 관심을 갖는 등 발길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I'm in healthcare, so this part really appeals to me. And I'm a pharmacist by background, but I also really like natural ingredients. So I've only looked at this one so far, but I'm excited to see what else there is. 강원자치도와 원주시는 가능한 CES에 자주 참가해 강원 기업의 기술력과 위상을 선보이고 선진 기술을 습득하는 계기로 삼는다는 계획입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지번뉴스 김희곤입니다. 네, 오늘 주민 뉴스는 CES 2025 취재하고 돌아온 김희곤 기자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CES 어떤 행사입니까? 예, CES. 요즘 여러 매체에 자주 등장하고 있죠. 예. 먼저 컨슈머, 소비자, 일렉트로닉스 가전, 쇼, 전시회. 그러니까 소비자 가전 전시회의 약자인데요. 세계 최대의 가전제품 전시회로 1967년 미국 뉴욕에서 최초로 개최된 이후 1978년 라스베이거스에서 처음 선을 보였고요. 그리고 1995년부터는 매년 1월 이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 녹화된 영상을 시청할 수 있게 해준 비디오 카세트 녹화기는 물론 이 디지털 시계, 캠코더, CD 플레이어, 그리고 무선 전화기 등 이 세상을 바꾼 획기적인 제품이 바로 이 CES에서 처음으로 소개되곤 했습니다. 점차 한국과 일본 등 이 주요 국가들이 첨단 가전제품 경쟁에 나서면서 스마트폰, 로봇과 같은 첨단 기술의 현재와 그리고 미래를 확인하는 세계적인 전시회로 자리매김하게 된 겁니다. 올해 CES는 기술로 연결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자는 다이브인, 몰입으로 지난 7일부터 나흘 동안 진행됐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김 기자 덕분에 간접적으로나마 여러 가지 기술들을 좀 체험할 수가 있었는데 김 기자가 본 기술 중에서 이거 정말 대단하다, 놀랍다 이런 기술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가장 좀 놀라웠던 거는 세계 1위 농기계 제조사인 존 디어가 발표한 이 자율주행 트랙터입니다. 농촌 지역, 우리 강원자치도에서도 이게 교외로 좀 나가면 어렵지 않게 농기계들을 좀 볼 수 있잖아요. 국내 트랙터들은 커봐야 200마력인데 존 디어가 발표한 이 트랙터는 830마력입니다. 예. 이 트랙터에 카메라 16개가 부착이 돼 있는데 360도로 밭이나 주변을 둘러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이를 토대로 나무나 또 장애물 등을 이렇게 또 정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수집한 정보로 AI는 이 밭갈이 깊이를 더 정밀하게 분석하고요. 농부 없이 경작지를 달리고 알아서 이렇게 기어를 또 조정하기도 하고 끝부분에 다다르면 핸들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이 존 디어는 이 농기계를 통해서 노동력 부족과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기술을 제시한 걸로 보입니다. 기술하면은 사실 또 우리도 빠질 수 없잖아요. 대한민국도 기술 강국인데 예. 한국 기업들은 이번 CES에서 어떤 활약 펼쳤습니까? 예,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 삼성전자와 LG전자 그리고 SK그룹을 비롯해서요. 이 스타트업들까지 모두 1000여 개 한국 기업들이 이 CES 2025에 참가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이 한국 이 세 번째로 많은 숫자를 이제 한국이 자리했는데 이 전시장 크기만 축구장 30개 이상 규모로 4,500여 개 기업이 이번 CES 2025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 삼성전자가 참가 기업 가운데 가장 큰 전시장 이 3,368제곱미터로 전시장을 운영했습니다. 또 이 CES 센트럴 홀 주 출입문을 들어가면요. 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LG전자의 LED 사이니지 700여 장을 이어붙인 이 디스플레이가 가장 먼저 눈에 띕니다. 예. 사람들이 몰려서 사진을 찍기도 했고 보면서 이제 기술을 보면서 감탄을 굉장히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관람객 시선을 사로잡기도 했는데요. 올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일상으로 들어온 인공지능, AI를 주제로 전시장을 운영했습니다. SK그룹은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16단을 공개해 AI 청사진을 제시하는 등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번 전시회 이제 강원자치도하고 원주시가 참가를 했단 말이죠. 강원자치도 경우에는 사상 처음으로 단독관을 열었는데 현장 분위기 어땠는지 궁금해요. 예, 이 강원자치도가 스타트업 혁신 기술을 선보이는 유레카 파크에 처음으로 이 단독관인 강원관을 열었습니다. 강원관은 기업 부스와 글로벌 미래도시 강원 홍보관으로 꾸며졌는데요. 1200제곱미터, 약 33평 정도 되는 크기의 강원관에는 이 도내 10개 기업이 참여했고요. 이 강원 TP관엔 3개 기업이 참가해
AI 관련 기술과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강원 TP관에서 음파 운동기기를 만드는 기업은 15,000달러 현지 수출 계약을 맺은 데 이어서 이 딥러닝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업체는 튀르키예 헬스케어 기업과 업무 협약, 그러니까 MOU를 맺기도 했습니다. 이 원주시도 원주관을 개관하고 관내 8개의 기업 알리기에 나섰는데요. 원주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한 곳이 이 CES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성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성과들이 나온 모양인데 강원자치도가 연 전시관에는 참관객이 어느 정도 왔고 또 우리 CES에 참가한 도내 기업들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예, 굉장히 많이 왔는데요. 예. 첫날에만 472명의 참관객이 전시관을 찾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튿날 719명, 사흘째 527명, 그리고 폐막일 마지막 날에는 308명의 참관객이 관심을 갖는 등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모두 2,026명이 강원관과 강원 TP관을 찾은 거죠. CES 기간 동안 전시관에서 이뤄진 상담은 모두 159건으로 하루 평균 40건을 기록했습니다. 참가 기업들은 지역 중소기업 입장에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리고 참여를 하고 싶어도 참가가 어려워서 좀 힘들었는데 이번 CES 참여를 발판 삼아 해외 진출을 꿈꿀 수 있게 됐다고 입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네. 끝으로 강원자치도가 이번 CES에 참가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것이냐 이런 계획들도 많이 세웠을 것 같은데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예, 이 강원자치도는 지역 기업이 AI와 디지털 헬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이끄는 선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20개 이상의 강원 기업이 CES 2026에 이 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특히 강원자치도는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로서 도약을 꿈꾸고 있는데요.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스타트업들이 이 강원자치도의 털을 잡고 성장해서 CES 박람회를 훗날 휩쓰는 그런 순간을 기대해 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주민뉴스 김희곤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새해만 되면 꼭 하는 여러 다짐. 연초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데 여러분은 올해는 어떤 다짐을 세우셨나요? 저축, 결혼, 금주, 금연, 다이어트 등 그중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건강관리인데요. 건강한 새해를 꿈꾸는 분들을 위해 준비한 이것. 새해가 되고 다짐했던 결심 슬슬 하기 힘든데 하며 포기하고 계신가요? 건강을 지켜나가기 위한 최우선은 예방인데요. 질환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고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면 꾸준한 관리를 통해 더 큰 질환으로부터 미리 관리해야 하는데요. 이와 더불어 시기별로 주의해야 하는 사항을 미리 익혀 대비한다면 건강한 한 해를 보낼 수 있습니다. 2022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성인 비만 유병률은 37.2%로 10년 전보다 더 악화됐습니다. 비만은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하므로 꾸준한 관리가 중요한데요. 새해 단골 목표인 금연, 담배 흡연율은 전년도보다 줄었지만 전자담배 사용률은 높아졌습니다. 새해 목표를 다짐했던 1월에 자신의 의지를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 더욱 효과를 높이면 좋겠습니다. 2월엔 건강검진을 통해 전문의의 조언에 따라 본인에게 맞는 건강 목표를 세우고 내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요. 암과 같은 무서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생활습관병과 위험 요인을 미리 파악해 건강을 잘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3월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가장 심한 달입니다. 결막염, 기관지염 등 호흡기 질환 발병 위험이 커지는데요. 4월엔 미세먼지와 더불어 꽃가루가 날리고 강한 황사로 각종 알레르기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봄철 꽃가루는 알레르기 비염을 유발하고 재채기나 코막힘 증상을 방치하면 만성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3, 4월은 기관지 관련 질환을 조심하며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 후 손과 얼굴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감염병 예방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과 위생관리가 필수입니다. 6, 8월의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에선 온열질환, 식중독, 수족구병 발병이 잦습니다. 여름엔 겨울보다 상대적으로 혈압이 낮아지므로 갑자기 일어설 때 머리가 어지러운 기립 저혈압이 발생하기 쉬워 유의해야 하고 초여름부터 영유아에게 많이 발생하는 수족구병은 전염성이 높아
높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예방 가능한 백신이 없어 아이들이 모이는 어린이집 등에선 손 씻기로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장마가 시작되는 여름철엔 온도와 습도가 높아 음식물이 상하기 쉬운데요. 식중독은 음식물 섭취를 통해 소화기가 감염돼 배탈과 설사 등의 증상이 급성 또는 만성으로 발현되는 질환으로 음식은 가능한 한 즉시 먹는 게 좋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온열 질환이 발생하기 쉬운 보온다습한 날이 더욱 많아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할 것 같네요. 쌀쌀해지기 시작하는 9, 10월엔 야외 활동이 많아지니 진드기 매개 감염병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환절기 일교차로 감기에 걸리기 쉽습니다. 독감 예방 접종은 늦지 않게 맞는 것이 좋겠습니다. 겨울이 시작되는 11월엔 노로바이러스를 주의해야 하는데요. 매년 겨울철만 되면 유행하는 장관 감염증으로 오염된 물, 어패류 등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이미 감염된 환자와 접촉하면 감염됩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선 반드시 익혀 먹고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본격적인 강추위가 시작되는 12월엔 동상, 저체온증 등 한랭 질환 예방을 위해 추위 대비를 철저히 하세요. 외출 전엔 체감 온도를 확인하고 추울 경우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한겨울엔 빙판길 보행 시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 다치는 낙상도 많이 발생하므로 조심히 다니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듯 질병은 시기에 따라 발생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건강 달력을 따라가면서 월별로 건강 꿀팁을 챙기다 보면 2025년은 건강 걱정 없는 한 해가 될 것 같은데요. 건강하게 다음 새해를 맞이하는 게 최고의 선물 아닐까요? 네, 한 주간 뉴스 가운데 가장 뜨거운 이슈 현안만 골라서 정리해드리는 주간 뉴스픽 시간입니다. 오늘 주연 방송 보도국의 홍서표 보도국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로 픽한 뉴스 어떤 뉴스입니까? 네, 오늘 첫 번째 픽은 곳곳 케이블카 속도전입니다. 네, 지난해 설악산 5세 케이블카 착공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고 이어서 도내 곳곳에서 신규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역의 오랜 수건이었죠. 설악산 5세 케이블카가 지난해 이제 착공을 해서 사업이 이제 본격화됐죠. 그 이후에 이제 강원도 곳곳에 전역에서 케이블카에 대한 설치 염원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근데 속도를 좀 내고 있는 구간은 크게 한 두 구간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구간이 강릉에서 평창을 잇는, 그러니까 강릉 성산면 어을리에서 평창 대관령면 선전령을 잇는 한 5km 정도 구간이고요. 사업비는 한 80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이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조만간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좀 진행이 되는 곳이 바로 그 고성 울산바위 케이블카입니다. 이제 고성 울산바위 케이블카도 고성군이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군 관리계획 변경에 착수를 했고요. 아마 하반기쯤에 앞서 말씀드린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신청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원주 치악산 케이블카라든지 삼척 덕산항 케이블카, 그리고 철원 금악산 구간도 어쨌든 프로젝트로 지역 수건 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케이블카가 설치되면은 환경이 훼손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우려도 있고요. 이게 적자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설악산 케이블카에서도 환경 문제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렸죠. 네. 이제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일부 이제 그 권한이 강원도로 좀 규제 해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좀 이관이 됐습니다. 그 중에 이제 산림과 환경도 포함이 되는데요. 설악산 케이블카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좀 오래 걸렸던 것이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를 문턱을 넘는데 상당히 오랜 수년, 뭐 적어도 10수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이 지난해야 겨우 된 건데, 하지만 이제 일부 권한이 강원도 일대는 없었지만 강원자치도가 되면서 권한이 이관이 돼서 조금은 더 이 산림이나 환경 관련된 규제 부분을 쉽게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그 곳곳에서 케이블카를 해달라는 염원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면 환경 파괴 문제, 그다음에 곳곳에 생기는 케이블카가 생김에 따르는 그냥 그 출혈 경쟁 문제,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거든요. 환경 문제 같은 경우는 검토 단계 이 사업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충분히 환경단체나 환경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친환경적으로 건설을 해야 환경 파괴나 이런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적자 문제, 그러니까 출혈 경쟁에 따른 적자 문제도 사업성 검토 단계에서 충분한 전문가 의견이나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혈세를 투입한 케이블카가 적자에 허덕이면 결국 이거 뭐 지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면밀한 검토,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겠네요. 다음 뉴스 어떤 뉴스입니까? 네, 두 번째 픽은 철도 신규 노선 반영 총력전입니다. 네. 강원자치도가 정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10개 신규 노선을 건의했는데 물론 뭐 모든 노선이 다 중요하겠지만은 이 중에 가장 기대를 걸고 있는 노선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연초부터 강원자치도가 철도 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올해 이제 정부가 이제 그 몇 년마다 주기적으로 이제 국가철도망 계획을 구축을 하는데 올해가 바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수립하는 해거든요. 그래서 강원도도 연초부터 발빠르게 지금 철도망 얘기를 하고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자치도는 한 10개 노선 정도를 일단 건의를 했지만 그중에서 좀 집중하는 노선은 2개 노선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노선이 원주, 춘천, 철원을 잇는 노선이거든요. 이 노선 같은 경우는 이제 총 연장이 한 127km 정도 되고요. 사업비가 3조 3천억 원 정도 추산이 됩니다. 근데 이 노선을 집중하는 이유는 춘천, 원주, 철원 이 노선이 연결이 되면 춘천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 동서고속화철도, 춘천과 속초를 잇는 노선과 또 연결이 되고 원주 쪽을 보면 지난해 말 개통이 됐죠. 원주하고 부산을 잇는 KTX 중앙선과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그 사통팔달의 철도 노선이 강원도를 이을 수 있는 그 노선이기 때문에 강원도가 집중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좀 강원도가 집중하는 것이 제천, 태백을 거쳐서 삼척까지 넘어가는 태백 영동선입니다. 이 노선 역시 한 124km 정도 총 연장 길이는 되고요. 사업비도 한 3조 286억 원 정도 추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는 일단 이 2개 노선이 직전 5차, 지금 올해 하는 5차가 아니고 직전에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당시에 추가 검토 사업으로 선정이 됐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노선에 대해서 조금 더 정부 계획 반영에 좀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경쟁이 뭐 이만저만 치열한 게 아닌가 봐요.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건의가 된 게 160개 사업. 369조 원 규모가 건의가 됐답니다. 경쟁이 진짜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언제쯤 발표가 됩니까? 일단 빠르면 한 7월, 늦어도 연내에는 이제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빠르면 7월 발표된다고 보면 이제 앞으로 남은 4, 5개월 정도가 여기에 강원도의 계획이 반영이 되냐 안 되냐 아주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강원도는 충분히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이제 개발을 해야 되고요. 또 지역 정치권하고도 공조를 해서 이 앞서 말씀드린 2개 강원도가 집중하는 노선이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또 넘어야 될 사안이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용문 홍천 철도인데요.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용문 홍천 철도가 반영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도 사업이 진척이 이렇게 빠르진 않습니다. 그게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지금 거치고 있는 건데 타당성 조사를 또 그 이후에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더불어서 올해 이 2개 노선을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용문철도 예비 타당성 조사도 상반기쯤 나올 것 같은데 반드시 이 고비를 넘어서 이 사업도 좀 조기에 착공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강원철도의 신규 노선이 뭐 최대한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도랑 지자체 정치권이 총력전을 좀 펼쳐야 될 것 같네요. 마지막 뉴스 어떤 뉴스입니까? 네, 춘천 온이 삼천초 신설 난항입니다. 그렇군요. 삼천동 일대 뭐 대규모 아파트가 잇따라 들어서면서 초등학교 신설 추진 소식이 계속 들리고는 있는데 왜 이렇게 추진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학교 신설이라는 것이 이제 부지부터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각종 인허가 행정 절차들은 걸쳐야 되는데요. 일단은 온이 삼천초 같은 경우는 이 부지 선정부터 초기 단계부터 좀 난항을 겪는 것 같습니다. 관련 기관들이 협의가 좀 원활하지 않다는 느낌이 좀 있는데요. 교육 당국이 처음에 삼천동에다가 온이 삼천초를 짓겠다고 했던 부지는 춘천시와의 이제 행정
절차 진행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포기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올 초에 강원자치도교육청이 그 인근 부지에다가 온리 3,000초를 짓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발표 직후에 또 오히려 또 좀 시끄러운 양상인데요. 그 지정했던 짓겠다고 발표했던 부지가 어디냐면 춘천 강남지구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그 학교 용지거든요. 그러니까 통상 그 도시 개발을 이런 대규모 개발을 진행하게 되면 학교가 들어서 학교 용지를 확보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강원자치도교육청은 그 학교 용지가 확보가 뭐 어차피 되니까 거기다가 이제 온리 3,000초를 넣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문제는 해당 학교 용지가 도면상에 표시만 해 놓았을 뿐이지 그 실제 땅 주인하고 협의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개발 사업자는 땅 주인과 이제 협의를 해서 그 학교 용지를 도면에 표시된 학교 용지 땅을 학교 용지로 이제 확보를 하겠다라는 거였는데 이게 땅 주인이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발표가 되니까 땅 주인이 발표 직후에 이제 반발을 하고 춘천시도 중간에 좀 난처한 입장인 것 같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학교 신설이라는 게 추진부터 개교까지 굉장히 어려운 중장기 사업 아니겠습니까? 교육당국과 행정당국이 좀 더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추진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간 뉴스팩 홍소표 보도국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주요 뉴스쇼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14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현장 N시간인데요. 오늘은 서울과 영동지사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 연결해서 정치권 소식 들어보죠. 김도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자, 어제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됐죠. 다행히 우려했던 물리적 충돌 없었지만 참 사상 초유의 일이었습니다. 네, 어제 아침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영장에는 죄목을 내란 수괴, 내란 우두머리라고 적시했습니다. 새벽 4시 반쯤 공수처와 경찰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집결했습니다. 한남동 관저 앞은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면서 긴장이 팽팽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관저에 진입한 뒤에도 협의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대통령 측은 자진 출석 형식을 요구했지만 공수처가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맞선 겁니다. 결국 10시 33분 영장이 집행됐고 대통령을 차량을 타고 이동해 공수처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은 체포 직전 사전에 녹화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라고 말하면서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밤까지 조사를 받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됐습니다.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도 윤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오전에 조사를 한 차례 연기했다가 오후 조사에도 나오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15일 10시 33분에 영장이 집행됐기 때문에 통상 공수처는 48시간 안에 그러니까 17일 10시 33분까지 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공수처와 검찰이 나눠서 수사를 하는데 20일 안에 기소를 해야 합니다. 뭐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강원도 여당 의원들 대부분 친윤이니까 반발이 큰 것 같아요. 네, 일단 민주당은 체포 직후 다행이다 이런 논평을 내놨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의 공권력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됐다 이렇게 평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일단 체포와 조사 자체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제 체포 직후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이제 속이 시원한지 묻고 싶다면서 야당이 공수처와 국수본을 겁박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도 비대위와 비상의총을 열어 계속 대책을 협의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자체 특검법 발의를 언급하다가 살짝 울먹이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인간적으로 괴롭고 답답하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을 막으려면 자체 특검법을 발의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어쨌든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거의 친윤계의 목소리만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체포의 부당함을 계속 주장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과 대통령 체포를 옆에 놓고 비교해 사법 리스크를 최대한 부각시키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 비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보수층이 결집하면서 지지도가 상승하는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강경 기조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계엄 직전에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가 터졌고
이런 상황을 촉발한 계기가 됐다는 의견도 있는데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전에 민주당은 사실 이번 계엄과 탄핵 사태를 명태균 입틀막을 위한 내란이다 이렇게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파괴력이 큰 사안이라는 건데요. 수사도 사실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이른바 명태균 씨의 황금폰을 압수해서 지금 그 자료를 분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매체인 뉴스타파가 창원지검에서 작성한 수사 보고서를 보도하고 원문을 인터넷에 그대로 공개했습니다. 검찰이 강혜경 씨의 PC를 분석해 확보한 내용을 정리한 107페이지짜리 문서입니다. 명 씨가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를 캡처한 사진 280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 씨가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한다거나 캠프 인사를 추천하는 내용, 또 이태원 참사 등 국정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가 명 씨와 주고받은 메시지도 있습니다. 명태균 씨는 지난 지방선거 때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경선과 공천 과정에 본인이 개입했다고 주장해 왔었습니다. 컷오프됐다가 다시 경선에 참여하게 된 게 본인 덕분이라는 주장입니다. 일단 이번에 공개된 창원지검 수사 보고서에는 김진태 도지사 관련 내용은 없었습니다. 물론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어서 앞으로 어떤 내용이 더 드러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김진태 도지사는 물론이고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언급된 인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혹시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함께 선거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동환 기자 잘 들었어요. 이번에 영동지사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송혜림 기자. 네, 영동지사입니다. 최근에 동해안 지역에 춥고 건조한 날씨 계속되고 있잖아요.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데 걱정이 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동해안 대부분의 지역이 건조특보가 한 달여 가까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고성과 속초, 양양은 30여일째, 강릉과 동해 삼척은 20여일째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상황입니다. 실제 취재진이 현장에 나가봤을 때도 강릉 지역 등의 지역 야산에 쌓여있는 낙엽은 물론이고 나뭇가지도 바짝 말라 수분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서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에 건조한 대기가 계속 유입되고 있고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보통 치료 습도가 50% 이하면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요구되는데 현재 영동 지역 치료 습도는 30% 수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자 강릉시 등 지자체는 선제적인 산불 예방 조치에 나섰습니다. 원래는 다음 달부터 운영 예정이었던 봄철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한 달 앞당겨 이달부터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산불에 취약한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는 감시원과 진화대를 조기 배치하고 산불 무인 감시 카메라를 통해 주야간 모니터링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소식 알아보도록 할게요. 강릉 안인항 일대가 어선 출입이 제한되는 항만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삭제되면서 어민들 반발이 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2022년 안인화력발전소 시험 가동을 앞두고 안인항 일대 1,000만 제곱미터 일원을 국가가 관리하는 항만구역으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선을 비롯한 각종 선박은 석탄 운반선의 원활한 입출항을 위해서 해당 구역 출입이 금지됐는데요. 당시 어민들은 해역 이용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며 지정 철회를 촉구했지만 해수청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최근 해수청이 슬그머니 항만구역을 삭제하는 정정고시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발전소의 요청에 따라 구역을 지정했고 발전소가 피해 보상 등을 약속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해수청의 말만 믿고 항만구역 조업을 포기했던 어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대로 내려오던 마을 대표어장을 막아서 발생한 피해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1차적인 책임이 해수청에 있다고 보고 법적 대응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들어볼게요. 요즘에 강릉 지역 독립영화계가 시끌시끌하다고 들었어요. 정동진 독립영화제가 존폐 기로에 섰다고 하는데 이 소식은 좀 자세히 전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강릉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영화단체 강릉 시네마테크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주로 독립영화를 상영하는 신형극장을 운영하고 있고 매년 8월마다 정동진 독립영화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와 강릉시의 보조금, 자체 예산 등으로 축제 비용을 충당해 왔는데 올해는 강릉시가 신형극장 운영 예산 6천만 원과 정동진 독립영화제 예산 7천만 원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강릉시 입장은 지원했던 예산 자체가 코로나 때 힘든 예술인을 위한 것이었고 이제는 자립할 시기가 됐다는 판단에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신형극장 운영 보조금의 경우 사업 목적과 맞지 않게 운영돼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영화단체 등은 지역의 소중한 문화자산을 스스로 해치는 정책을 규탄한다며 시민 서명을 받는 등 강릉시의 결정에 반발을 이어가고 있어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영동지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확 끄는 흥미진진한 뉴스를 골라 짚어보는 시간, 뉴스쇼 브리핑 아나운서 이가은입니다. 경제 불황으로 얼어붙은 고용시장에 최근 대기업 회사원과 공무원 인기는 시들해지고 청년들의 취업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MZ세대의 취업 트렌드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최근 젊은 세대에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소자본 창업. 길거리에서 붕어빵을 팔고 시장에서 분식이나 과일 주스를 파는 등 노점 장사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낮은 초기 비용과 실패에도 손해가 적고 또 자유로운 업무 시간 등의 이유로 워라밸을 중요시하는 젊은 세대에게 큰 매력으로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타일과 벽지를 붙이거나 나무를 자르는 목공 작업을 하는 등 거칠고 위험한 장비를 다루는 현장에서도 젊은 세대의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땀 흘린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조직 생활에 대한 스트레스가 적다는 점이 그 이유로 꼽히는데요. 실제로 육체노동 위주인 일자리에 대한 한 인식조사에서도 절반 이상이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이렇게 젊은 층의 직종에 대한 인식과 기준이 달라지면서 고용시장에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또한 단순 사무직 중심의 일자리가 AI 기술로 빠르게 대체되는 추세에 전문 기술이 바탕이 되는 직종 수요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어린 시절 즐겨 먹던 음식인 달고나가 K 콘텐츠에 등장하며 해외에서 엄청난 화제를 끌고 있죠. 한국 고유 음식인 떡볶이를 비롯해 우리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호칭, 형과 막내까지 극중 대사를 통해 널리 퍼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단어들이 모두 영어 사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지난해 12월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신규 단어로 등재된 건데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부에서 펴내낸 사전으로 1884년 출간된 이래 영어권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계속해서 새로운 단어와 표현을 정기적으로 추가하고 있는데요. 사실 자랑스러운 우리 K 단어가 등재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김치, 막걸리, 온돌 등 한국 전통 문화와 관련된 단어들이 오랜 기간 등재되어 왔고 대박, 먹방 등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신조어는 물론 파이팅과 스킨십 같은 콩글리시까지 다양하게 영어 사전에 등장했는데요. 지난해 12월에 7개가 추가 등재되며 총 53개로 늘었습니다. 이 사전은 영어권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를 골라 등재된다는 점에서 K-팝과 OTT 콘텐츠 등 전 세계적인 한류 열풍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결과로 보이는데요. 한번 등재된 단어는 영원히 수록된다고 하니 앞으로도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K-컬처, 자부심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쇼 브리핑 아나운서 이가연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도내 주요 인사와 화제 인물 초대해서 얘기 나눠보는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2025년 새해 맞아서 저희가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소통과 실천을 통해서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강원도의회 김시성 의장 모시고 올 한해 계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2025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네. 도민 여러분들께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도의회 김시성 의장입니다.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또 지난해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도민들의 삶이
매우 어렵고 힘듭니다. 우리 도의회는 정치 상황을 뒤로 하고 도민들의 민생 안정에 최우선으로 두는 의정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도민들이 반드시 원하는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도민들 힘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의장님, 지난해 유난히 다사다난했던 것 같습니다. 2024년도 이렇게 돌아보셨을 때 이건 좀 아쉽다 하는 거 한 가지하고 이건 좀 보람차다, 잘 됐다 이런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각각 좀 뽑아주실까요? 일단 아쉬운 점은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우리 국내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강원 경제도 정말 힘들었었는데요. 정치 불확실성 때문에 도민들이 정말 매우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 못한 것이 좀 아쉬움으로 남고요. 또 보람찬 것은 가장 큰 것은 강원특별자치도 2차 개정안 국회 통과겠죠. 당초 매우 어렵다고들 말씀하셨는데 우리 도민들이 힘을 합쳐서 국회 상경수정도 했고 그래서 통과가 됐는데요. 그게 가장 보람찼던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그 특별법 통과 이후에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미래 첨단 산업도시로 변모하는데 초석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릉 천년 바이오 국가산단이 지정이 됐고요. 또 동해 삼척으로 수소 특화단지가 지정을 받았고 또 춘천 홍천을 기점으로 첨단 바이오 산업단지가 국가로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정말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SOC 분야에서는 춘천 영월간 동서고속도로 예타가 통과가 됐고요. 또 영월 삼척 간 예타도 조만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SOC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된 것이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탄핵 정국 후폭풍으로 지역 사회도 좀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 경제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서 참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우리 사실 도의회는 정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이 민생 무부를 챙기는 건데요. 우리 도의회가 그동안에 좀 소홀했던 부분도 있지만은 이제 후반기에 전에 못했던 것을 내년 2월달 회기가 시작되면은 상임위별로 민생 현장을 찾아가고 또 민생 현장에서 들은 얘기들을 조례도 만들고 또 정책들을 만들어서 집행부에 건의해서 집행부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의회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충실하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우리 의회는 중앙 정치에 흔들림 없이 의회 지방 의회의 역할을 충실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생을 챙기는데 우리 도의회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올해 도의회가 정말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목표, 현안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입니다. 예. 여야 105명이 이제 공동 발의를 했고요. 40개의 특례 조항이 있는데 이게 국회 지금 사정 때문에 전혀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정말 강원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강원도 국회의원들하고 공조를 통해서 의회 차원에서 행안위도 방문할 거고 또 이 문제만큼은 도 집행부하고 정말 공조를 통해서 협조를 통해서 반드시 조기에 통과시키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 이제 지원과 문제인데요. 우리 의회가 가장 중요한 게 의원들의 전문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문성이 도민들의 수준에 만큼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자도에서 정책 지원관들을 저희들이 의원 2명당 1명씩 이제 지원하게 돼 있는데 이분들을 교육도 좀 많이 보내고 그래서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전문성이 높아져야 우리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데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도 차분하게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의장님께서 신년사를 통해서 도의회를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유가 뭔지 또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도의장 취임할 때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예. 신년사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태까지 그 의장 중심으로 도의회가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뜻은 뭐냐면은 의장은 1명이고 상임위원회는 48명으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의장보다는 상임위원회가 훨씬 많이 듣겠죠. 그래서 상임위원들이 민생현장을 방문해서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상임위원회에서 열띤 토론을 거쳐서 또 조례도 만들고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서 집행부에 건의하고 집행부에서 그걸 반영시키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이제 의정 활동을 하고 또 힘을 실어주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상임위원회에 우리의 이제 인사 중에서 좀 괜찮은 인사들을 먼저 발령을 낼 거고요. 또 상임위원회가 민생 현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예산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울 생각입니다. 네. 네. 의장님,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제도 도입된 지 2년 지났지만은 아직 뭐 안착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앞서 잠깐 언급을 좀 해주셨지만은 좀 자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정책지원 전문성 이게 강화할 수 있을까요?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고요. 이제 인사권이 독립이 됐고 또 이제 저희들이 의원들이 이제 수차례 이제 중앙정부에 요구를 했지만 그 의원 2명당 지원관들을 1명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관들이 개인 비서는 아니고요. 뭐 예산이라든가 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지원관들이고요.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24명이 이제 강원도 특별자치도에 있는데요. 24명 중에서 한두 명이 그 시간의 근로수당을 좀 과하게 받아간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복무관리가 좀 제대로 안 돼서 저희가 24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고요. 그 2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위원회 감사 청구를 했고 그 감사 결과가 나오면은 저희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상당히 강점이 많습니다. 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강점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지원관들을 국회라든가 또 관련 대학에 저희들이 직무 교육을 많이 보낼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전문성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져야 되겠다. 그래서 직무 교육도 많이 보내서 이분들이 전문성이 높아지면 자연히 우리 의원들한테도 직무 관련성 전문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데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지원관들을 잘 활용하고 또 교육도 자주 보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앙 정치권의 어떤 갈등 양상 이것이 지역 정치권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의회 내 갈등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민주당하고 우리 국민의힘 그 의원들 갈등은 제가 분명히 도민들께 말씀드리는데 전혀 갈등은 없고요. 다만 이번에 비상계엄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께서 규탄 결의대회를 우리 의회에서 한번 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사전에 저하고 또 우리 국민의힘 원내대표하고 민주당 원내대표하고 사전에 조율을 했고요. 또 원만하게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제가 그 후반기 의장이 되면서 의장단이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이렇게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의장단도 민주당의 부의장 몫으로 하나 저희들이 배정을 했고요. 또 가장 중요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도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소통하면서 좀 의정 활동을 하자 이렇게 합의돼서 지금 잘 되고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방의회는 정치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야 똘똘 뭉쳐서 강원특별법이라든가 우리 강원도에 이익이 있는 현안에 대해서는 힘을 합쳐서 일을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도민 여러분께 도의회에 대한 신뢰를 주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이게 청렴도 문제 같은데요. 사실 우리 도민들께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청렴도가 너무 낮아서. 그래서 제가 작년 7월 1일자로 후반기 의장에 취임하면서 제1호 지시가 종합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그래서 이제 그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또 이제 청렴 결의대회도 열었고 또 인권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도의원들 또 직원들 대상으로 인권교육도 몇 번 했습니다. 또 전국 지방의회 3번째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종합청렴도 항상 조례안도 저희들이 만들었고요. 또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보완을 했습니다. 보완을 해서 종합청렴도가 2023년도에 5등급에서 한 단계 상향이 됐습니다. 4등급으로. 그러나 이제 도민들의 눈높이는 맞지 않을 겁니다. 좀 더 노력해서 제가 임기 끝나는 내년까지는 종합청렴도를 3등급으로 높여야 되겠다. 그게 목표고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끝으로 못하신 말씀 있으시면 정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힘든 경제 상황과 불확실성인 정치권 때문에 우리 도민들 많이 어려우실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근본 사태에 대해서 도민들께서 의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도의회도 도민들께서 원하시는 신뢰받는 의회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힘내시고요. 새해 한 해 소원 성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국 혼란과 또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지금 도의회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2025년 우리 강원도의회가 지역 현안과 또 지역 경제, 민생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시성 도의회 의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의장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요 뉴스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따뜻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